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을사년이 가고 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올해 마지막 저녁 뉴스는 한 해 동안의 금융시장 소식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내년 5천선 돌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신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건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올해에만 18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올 한 해 9조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코스피가 급등했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9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초에 봤을 때 코스피 되게 지수 안 좋았었잖아요. 주가 매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순매수를 이어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신정부 출범 이후에 코리아 디스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외국인 수급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넘어서는데 1등 공신으로 꼽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내년에도 계속될 거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서학개미 복귀 계좌 RIA 도입 추진 등도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을 강세로 이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면 유동성 기대가 약해지는 만큼 증시 상승 탄력도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에는 2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AI 주식들이 좀 주가가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하반기 때는 변수들이 많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날 거고. 여기에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와 미중 관세 유예 만료도 증시 향방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올해 연평균 달러원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고환율이 상수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내년에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처럼 환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도 금과 은은 글로벌 유동성 기대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올해 달러당 원화값은 연평균 1,422원 2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1,398원 40전을 넘어선 데다 연간 평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금융시장이 열린 올해 첫 거래일 달러원 환율은 1,473원에 출발해 급등락을 반복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내 다시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이번 달 들어서는 1,483원 4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최근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1,400원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의 쏠림 현상을 좀 막는 데는 기여를 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물가로 인해서 연준의 그 통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매파적으로 그런다든지 하면 이제 AI 버블론이 현실화되고金融 리스크 일궈진다라고 하면 달러율이 예상보다는 사실 더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지위가 흔들리면서 금과 은 가격은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올해만 금은 70%, 은은 140% 폭등했습니다. 금은동의 지금의 상승은 유동성에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다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까지는 금은동이 계속 가더라도 내년 4분기 때는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때가 금은동의 상승을 발목을 잡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통화 완화 기대가 약해지면서 가격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서학개미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세제 혜택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개선안보다 국내 투자자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성훈 기자입니다. ISA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 가운데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좌를 3년만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이 붙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자에게 ISA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국내 투자 전용 ISA를 새로 만들어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발 속에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무산됐던 지난해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비과세 혜택 확대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ISA의 한도를 많이 늘린 거가 일본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고요.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클 수 있게 한도를 조금 증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선 납입 한도를 3억 원으로 늘리고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면서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분리과세율을 9%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납입액과 비과세 한도가 늘면 특히 국내 배당주와 ETF 투자자가 절세 효과를 볼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ISA 비과세 확대 방안은 다음 달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금도 쿠팡 사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급한다는 보상 쿠폰을 쓰면 법적 대응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우선 이 쿠팡이 발표한 보상 쿠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보상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조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내놨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쿠팡이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택배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배송 업무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제재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우선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같은 사안의 다른 피해자도 소송 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영훈 부총리는 쿠팡 과실로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김범선 의장이 한국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그동안 대출 중도 상환을 유도해왔던 은행권이 역주행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줄줄이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다시 올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낮췄던 수수료를 1년 만에 되돌리는 셈인데 이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5대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은 1,9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약 20%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초 수수료율을 평균 1.4%에서 0.65%로 절반 가까이 낮춘 점을 감안하면 상환 규모는 약 7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내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다시 올립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내년 1월부터 최대 0.96%까지 올립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율 상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은행들은 이번 인상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중도 상환을 줄여 기존 고객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은 기존 고객들이 이탈이 어려워진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의 실비용만 부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일제히 요율 인상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금융당국 취지와 엇박자를 내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규정에 맞게 산정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도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도 2.3%나 뛰었습니다. 고환율 여파로 전량 수입하는 석유류 가격이 뛴 영향입니다. 이런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 초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정민 기자, 석유류 가격이 얼마나 뛴 겁니까?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경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0.8%, 휘발유는 5.7% 올랐습니다. 석유류 전체적으로 6.1% 올라 지난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1,400원을 훌쩍 넘긴 고환율 영향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수입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 18%, 사과 20%, 귤과 고등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달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57로 1년 사이 2.3% 오른 가운데 특히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가 2.8%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연간으로 따져보면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죠. 네, 올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는 웃도는 수준인데다 고환율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생활 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년에도 1,400원대의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초콜릿 등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는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렸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 이 새해 추가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0원 아래 저가 커피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0% 커피와 하이오 커피, 바나프레소 등 가성비 프랜차이즈들부터 커피와 음료값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새해 커피플레이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 원두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7% 넘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르는 건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내년부터 자체 PB 제품 40여 종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하고 롯데호텔 뷔페는 평시 가격이 처음 20만 원을 넘길 예정입니다. 편의점 택배비도 국제 운임부터 인상되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도 주요 제품 값을 올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환율이 계속 인상되면은 아마 수입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우리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전반적 가격이 물가가 높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환율의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까지 새해에도 업계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런 고물가와 내수 침체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유통가의 초저가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아무리 비싸도 5,000원 이하인 초저가 생활용품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다이소와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김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소솔이 1,000원, 반찬 용기 2,000원, 묵직한 나무 도마도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좀 큰 거를 제가 10,000원 넘게 샀거든요. 가격을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데려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장보러 오면서 항상 들려서 필요한 게 있나 꼭 보게 되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긴 해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옷걸이와 욕실 슬리퍼, 수건, 도마를 골랐는데요. 이렇게 양손 가득 구매하더라도 1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마트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생활용품 전문 코너인 와우샵을 선보이며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편의점들도 소분한 건강기능식품과 3,000원 안팎의 화장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매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면서 저렴한 아이템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소비자들의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체감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해에도 가성비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대중교통비는 6만 2천 원이 넘으면 환급을 받고 다자녀 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은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턴 국민연금 납부액이 기존 월소득 9%에서 9.5%로 오릅니다. 월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직장인은 한 달에 약 8천 원, 지역가입자는 15,000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는 월 수령액이 평균 9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56년 소진 전망이었던 국민연금기금은 최대 2071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도 확대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저가 교통수단은 6만 2천 원, 고가 교통수단까지 합쳐선 10만 원이 넘으면 환급해줍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살수록 또 자녀가 많거나 취약계층일수록 기준액은 낮아져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환급액 한도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대중교통 모두의 카드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PS 가입으로 모두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유아 무상보육 대상도 기존 만 5세에서 4세로 낮아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오르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아침과 점심 식사도 지원됩니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인상돼 단기매매 투자자의 거래 비용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이 약 6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집값 상승세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입주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은 폭증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영 기자,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6만 1,407건으로 전달보다 11.9% 줄었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인데요. 지역별로는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이 2만 2,697건으로 전달보다 30.1%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7,501건으로 51.3%가 급감했습니다. 서울은 11호 대책으로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로 묶인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달보다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한 달 동안 거래가 12% 넘게 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여파로 지방 주택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전월세 같은 임대 시장은 어떤가요? 네, 매매와 달리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만 8,002건으로 10월보다 4.1% 늘었고 1년 전과 비교해선 8.8% 뛰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7만 5,621건으로 10월보다 3.7%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3만 2,381건으로 4.4%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전월세 거래량은 253만 8천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습니다. 월세 비중은 62.7%로 작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57.4%를 보였던 것보다 5.3%포인트 증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초양극화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006년 이후 가장 컸는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지역만 뜨거웠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청약과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이 번지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떨지 박연신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송파구 아파트 값은 20% 넘게 뛰며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1%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더 극명합니다. 송파구가 20.5% 오를 때 중랑구는 0.7% 상승에 그쳐 상승률 차이가 무려 27배에 달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철저하게 오른 곳만 오르는 현상이 굳어진 겁니다. 이런 쏠림은 청약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비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격차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보인 겁니다.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대 1인 반면 서울을 제외한 비서울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4.2대 1로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32.4배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대를 뚫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고요.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못하니까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전가하기 위해서 월세로 놓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리고 핵심 지역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초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지역별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오피스텔 기준 시가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파트 대체 효과로 이 기준 시가가 올랐습니다. 지은 지 2년 안팎의 신축에 속하는 강남 오피스텔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최은하 기자, 내년 기준 시가 얼마나 내려가는 겁니까? 네, 먼저 내년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63% 떨어졌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 건데요. 다만 서울은 아파트 대체 효과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 위주로 올라 1.1% 오릅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도 평균 0.68% 내려갑니다. 올해 0.3% 상승했던 데서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세종과 울산 등에서 상권 침체로 공실률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서울은 0.3% 오르는데요.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준시가 상위 오피스텔 중에서는 신축 건물이 대부분이었다고요? 네, 상위 1위에서 5위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축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제곱미터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 노년으로 1,596만 7천 원입니다. 이어 서울 강남구의 논현동 상지카일룸 N 2위, 더포M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였던 더리버스 청담은 신축 오피스텔 열기에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가 2,811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동대문 종합상가 D동은 2위를 기록했고 이어 은마상가 A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 상가 1, 진흥상가 순이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시가는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비즈 최은하입니다. 15년 뒤인 오는 204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1,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증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래서 의사업계는 이번 추계안을 두고 다시 반발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우선 언제부터 의사 수가 또 얼마나 부족해지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1,1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뒤 의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거 지난 정부가 2035년 의사 정원 15,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를 2035년으로 좁혀보면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천여 명에서 13만 4천여 명으로 추산돼 최대 4,923명의 인력이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약 500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계에 대해서 의사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인공지능 도입과 또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학의회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단체는 정부 발표에 맞서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8조 원 늘어난 353조 6천억 원이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상속증여세가 8천억 원, 4천억 원 감소했지만 소득세와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가 늘었습니다.